10년 걸릴 거라던 국가 프로젝트가 단 2년 반 만에 끝났습니다. 네, 정말 믿기 힘든 속도죠. 근데 그게 강제 노역이나 희생이 아니라 최첨단 기중기의 성과급, 심지어 왕이 직접 조치한 회식 덕분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조선 최고의 하이테크 프로젝트, 이 수원화성 건설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 거대한 성공 뒤에는 크게 세 가지 동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사람, 기술, 그리고 이 모든 걸 담아낼 도시 계획.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럼 먼저 사람 이야기부터 해보죠. 사실 당시에 이런 대규모 공사는 당연히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게 거의 상식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게 바로 부역이라는 수백 년간 이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네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비용이 안 드는 공짜 노동력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공짜죠. 근데 사실은 사회 전체에 엄청난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참 바쁜 농번기에 농부를 강제로 끌고 와요. 그럼 그 가족은 그 해 농사를 망치는 거고 국가 전체의 식량 생산량도 줄어드는 거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이 정말 막대했던 겁니다. 게다가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열심히 일할 리도 없고요. 당연하죠. 그럼 또 감시하는 사람 붙여야 하고 그 인력도 다 비용이고 완전 악순환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이 고리를 어떻게 끄는 거죠? 설마 이 많은 인원에게 전부 월급을 줬다는 건가요? 당시 국가 재정으로 그게 감당이 됐을까요? 바로 그 설마가 맞습니다. 진짜요? 네, 강제부역을 아예 폐지하고 100% 임금 노동제를 도입했습니다. 와, 물론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정조는 계산이 달랐습니다. 공짜 노동의 비효율로 생기는 그 사회적 비용보다 차라리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동기를 부여해서 얻는 생산성 향상이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잠깐만요. 자료에 나오는 임금 수준을 보니까 이게 그냥 용돈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비숙련 노동자 하루 임금이 이전 오픈, 한 달 내내 일하면 쌀 한 섬 이상을 살 수 있었다고요? 네, 한 섬 이상입니다. 당시 4인 가족이 한 달 먹고도 남는 돈인데 이건 지금의 최저임금을 넘어서 그야말로 생활임금 개념을 200년 전에 도입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효율성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아, 효율성 임금. 네, 시장 평균보다 일부러 높은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좋은 기술자들이 몰려들겠네요. 그렇죠. 첫째, 전국에서 가장 실력 좋은 기술자들이 구름처럼 수원으로 몰려듭니다. 둘째, 노동자들은 이 좋은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으니까 누가 감시 안 해도 알아서 열심히 일해요. 아, 동료가 대충 하면 막 뭐라고 하겠네요, 오히려. 맞습니다. 서로 감시하기까지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생산성은 폭발하고 감시 비용은 줄어드는 겁니다. 임금으로 조금 더 쓰는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이야, 사람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본 거군요. 근데 돈만으로 사람 마음을 다 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왕이 직접 기술자들을 불러서 취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 말라, 이 불취 무기 회식을 열어주고 기록적인 폭염에는 척서단이라는 더위 예방약까지 4,000정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눈에 띕니다. 이게 그냥 왕의 자비로운 쇼맨십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 두 가지 사례야말로 현대 경영학의 인적 자본 관리랑 리스크 관리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오, 그렇게까지요? 네. 불취모기 회식은 그냥 술판이 아니었어요. 고된 노동으로 소모된 체력을 당시에는 귀했던 고기랑 술로 보충시켜서 다음 날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였던 거고요. 아, 영양 보충. 그렇죠. 그리고 척서대는 더 놀랍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 명의 숙련공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공정 전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아, 그쵸. 그럴 수 있죠. 그 막대한 리스크를 약 4,000정이라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예방한 굉장히 현대적인 위기관리 기법이었던 거죠. 와, 듣고 보니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부품이 아니라 계속 기름치고 관리해야 할 핵심 자산으로 봤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대우로 최고의 인력들을 모았어요.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의욕이 넘쳐도 맨손으로 돌을 나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이죠. 10년 걸릴 공사를 2년 반으로 줄이려면 뭔가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치트키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정약용이 등장하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약용이 가져온 혁신은 크게 재료와 기계 두 가지였어요. 재료와 기계. 네, 먼저 재료의 혁신.
당시 전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화포 성능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기존의 돌 성벽은 포탄 한 방에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충격 지점만요. 네. 근데 문제는 그 파편이 아군을 덮치는 2차 피해까지 유발했다는 거죠. 방어력에 한계가 온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 이미지를 보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돌은 충격을 받으면 그 지점만 깨져나가는데 벽돌을 석회랑 같이 쌓으면 충격이 벽 전체로 분산되면서 훨씬 잘 버티는군요. 맞습니다. 박지원이 청나라 다녀와서 왜 그렇게 벽돌 노래를 불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네. 근데 정조랑 정약용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두 재료의 장점만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공법을 택했습니다. 하이브리드요? 네. 성의 기반이 되는 아래쪽은 묵직한 화강암으로 안정감을 주고 포탈을 직접 맞을 가능성이 높은 위쪽 여장이나 정교한 시설물은 규격화된 벽돌로 쌓은 거죠. 와, 방어력하고 수리의 용이성까지 다 잡았네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새롭고 무거운 자재들을 옮기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그 유명한 거중기군요. 맞습니다. 근데 기록을 보면 복합 도르의 원리로 40근, 약 24kg의 힘으로 25,000근을 들었다고 나오는데 잠깐만요. 25,000근이면 거의 15톤에 달하는 무게잖아요. 네, 15톤입니다. 아니 15톤이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마찰력 같은 각종 손실을 감안해야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그야말로 혁명적인 효율 향상을 가져왔다는 거죠. 거중기가 땅에서 거대한 돌을 번쩍 들어 올리면 농로라는 일종의 회전식 크레인이 그걸 받아서 성벽 위 원하는 위치까지 정확히 옮겨줬습니다. 완전 기계화 시스템이었네요. 그렇죠. 이 시스템 덕분에 공사비가 무려 4만 량이나 절감됐다고 합니다. 4만 량이면 전체 예산 87만 량의 거의 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이네요. 기계 도입으로 아낀 그 4만 량이라는 돈이 순수하게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가장 힘들고 위험한 단순 운반 노동에 들어갈 돈이었는데 결국 그 돈을 아껴서 숙련 기술자들한테 더 높은 임금을 주고 더 좋은 벽돌과 석회를 사는데 재투자할 수 있었던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술 투자가 노동자의 복지랑 공사의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완벽한 선순환을 만들어낸 셈이네요. 맞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준 거죠. 좋습니다. 이제 그림이 거의 완성된 것 같아요. 최고의 대우를 받는 최정예 기술자들이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역사상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을 상상보다 7년이나 빨리 지었어요. 네. 그런데 성을 다 짓고 나면요. 텅 빈 유령 도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멋진 하드웨어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채울 계획이었던 걸까요? 바로 그게 정조의 프로젝트가 시대를 초월하는 지점입니다. 신도시가 초기에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죽음의 계곡, 밸리 오브 데스거든요. 죽음의 계곡. 네, 가게를 열 상인이 없으니까 손님이 안 오고 손님이 없으니까 상인이 안 들어오는 악순환이죠. 네네. 정조는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습니다. 어떤 건가요? 뭐 세금을 깎아주는 정도였을까요? 그것보다 훨씬 강력했죠. 왕의 개인 비자금, 즉 내탕금 6만 5천 냥을 수원으로 이주한 상인들에게 시드머니로 빌려준 겁니다. 네, 왕의 사비로요? 네, 이자는 거의 없고 3년에서 길게는 20년에 걸쳐서 원금만 갚으면 되는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요즘 정부가 유망한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정책 자금이나 벤처 캐피털 펀드랑 개념이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렇죠. 왕이 직접 도시 전체의 엔젤 투자자가 된 셈이네요. 와, 이러면 장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물론입니다. 수원 가면 돈 번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졌죠. 여기서 가게를 가진 깍쟁이라는 뜻의 수원 가가쟁이라는 말이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그 말이 여기서 나왔군요. 네,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당시 최고 부가가치 상품이던 인삼과 갓의 유통 독점권을 수원 상인들에게 주려고 시도까지 합니다. 와, 비록 한양과 개성상인 같은 기득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긴 했지만 국가가 특정 도시를 밀어주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거죠. 와, 이제야 전체 그림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화성 건설 현장에 풀린 막대한 임금이 수원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는 1차 펌프 역할을 하고 동시에 왕의 파격적인 정책 자금과 규제 특례가 외부의 상인들을 끌어들이는 2차 펌프 역할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 하나 지은 게 아니네요. 하나의 완결된 도시 경제 생태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프로젝트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본 정조의 화성건설, 강제동원 대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노동존중의 철학,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감한 기술혁신, 그리고 건설 이후까지 내다본 장기적인 도시경제 설계까지 이 모든 게 맞물려 들어간 시대를 초월한 명품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국 불취무기라는 말이 단순히 마시고 죽자는 구호가 아니었던 겁니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일하는 사람이 배부를 때 국가의 목표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성된다는 정조의 확고한 경제 철학이 담긴 상징적인 한마디였던 거죠. 노동자의 복지와 국가의 성공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화성에서처럼 노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술 혁신을 도입하며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경제 생태계까지 치밀하게 설계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200년 전처럼 400%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기적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건설된 신도시 화성과 정조의 새로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필수적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정조의 친위 부대이자 개혁의 칼이었던 당대 최강의 군대, 장용영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